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서양의 근대 철학하면 보통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칸트의 인식론, 그리고 독일 관념론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 각각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고 후대의 철학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 또 화이트헤드 철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영국 경험주의 철학을 완성한 데이비드 휴움과 근대 인식론의 체계를 완성한 칸트의 철학을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홉스와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카르트를 대륙의 합리론자라고들 호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질 수 있는 건가요? 합리론자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말로 그냥 이성에 부합해서 철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에 맞게, 이성을 따라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합리론이라는 명칭은 이제 그 후에 등장하는 경험론과 대비시켜서 보통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경험론은 우리가 이른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지식 체계를 적어도 구축하자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합리론자 또는 이성론자들은 이성에 내재된 능력을 적어도 기반으로 해서 감각 경험을 조금은 경시하고 지식을 구축하고 했던 사람들, 구축하고 했던 사람들을 보통 합리론자 또는 이성론자라고 불러요. 데카르트는 이성론자들은 합리론자로서 이성 능력에 대한 상당한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철학했던 사람이죠. 잘 알겠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대륙의 합리론 외에도 영국의 경험론과 독일 관념론이 중심이 되겠는데요. 이들 각각의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론과 경험론은 글자 그대로 아까도 잠깐 이제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 잠깐 답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원천 또는 어떤 인식 어떤 과정의 원천이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라고 해서 이제 각기 다른 입장을 택했던 거죠. 이성론은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과 독립해서 모종의 어떤 그 믿을만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고, 경험론은 이성 가지고는 안 되고 경험적 어떤 그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식의 진정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그 독일 관념론은 자 그게 경험이든 이성이든 그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주체가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 인식에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종합하는 어떤 활동으로서의 주체가 있다. 인식 과정에. 그걸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제 칸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 독일 관념론은 합리주의 내지는 이성론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 주실 철학자는 데이비드 휴움과 임마누엘 칸트인데요. 아마도 경험론과 인식론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데이비드 휴움과 칸트만을 콕 집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두 분만을 소개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휴움과 칸트는 근대의 어떤 그 주의 주장들 가운데 어쩌면 상당히 극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칸트 이후에 이제 헤겔이 등장해서 보다 더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움과 칸트만을 이제 여기서 선정해서 강의하게 된 까닭은 화이트헤드를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데카르트, 그다음 오늘 말할 휴움, 그리고 역시 오늘 얘기하게 될 칸트를 자신의 논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될 그런 사상가로 삼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는 해결은 언급하기를 피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요. 화이트헤드는 수학을 모르는 자하고는 나는 대화할 수 없다. 검토의 가치가 없다. 이건 좀 해결하는 사람 들으면 참 섭섭할 얘기입니다. 뭐 철학하고 수학이 무슨 그런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제가 참여 소개했지만 수학자였어요, 워낙에. 예. 수학을 상당히 방법론으로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예. 경험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화이트헤드 철학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될 사람을 헤겔보다는 칸트,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 흉이 아닐까 해서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근대 철학 두 번째 시간, 흉과 칸트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고전 철학에서부터 데카르트까지 형이상학적 탐구의 어떤 그 결과,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놓고 우리는 비교해 왔습니다. 유기체적 어떤 생물학적 세계관, 그다음에 신학적 세계관, 그다음에 기계론적 세계관. 근데 오늘 소개할 두 철학자는 이런 식의 형이상학적 어떤 세계관의 가능성, 적어도 그런 세계관을 구축할 만한 인간의 어떤 역량을 의심했던, 그래서 형이상학적 탐구의 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과 칸트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흉의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타고난 이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단 말이죠. 그 세계의 어떤 본질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합리론자들이, 초기 합리론자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흉은 이런 식의 어떤 믿음, 어떤 가정, 신조를 거부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흉도 당시에 자연 철학, 요즘 말하면 자연 과학 철학이 놀라운 성과를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론적 가정에 이은 수학적 어떤 법칙의 활용을 통한 세계의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는 데서 빚어내는 놀라운 성과, 과학적 탐구의 성과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런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 세계를 향한 탐구로서의 자연 철학,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학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과 수학의 이제 방법을 하죠. 수학의 어떤 정식, 수식 말이죠. 수식을 통해서 자연을 설명하고 예측한단 말이죠. 이 방식으로 똑같이 이번에 한번 인간에다 이걸 적용해 보자 말이죠. 이런 식의 관찰이라고 하는 그 수단과 그다음 수학적 정식을 통해서 해명한다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인간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 인간. 그래서 이때 이름을 정신철학 이렇게 부릅니다. 원어로 하면 여기는 내추럴 필로소피, 내추럴 필로소피 이렇게 부르고 여기를 모랄 필로소피 이렇게 부릅니다. 정신철학. 요즘 말로 하면 인간학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명할 것이냐 말이죠. 이 방법을 여기다 적용해서 인간의 내면을 한번 탐색해 보자 라고 했던 기억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쓴 책이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썼어요. 최초의 저술을.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인간 본성론 또는 인성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책이 별로 성공을 못 거둬요. 사람들한테 외면받죠. 그래서 한 몇 년 후에 다시 그걸 요약해서 몇 개의 책으로 이렇게 쪼개서 다시 재출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탄생한 저술이 인간 지성론, 흔히 말하면 인간 지성론.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전체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 요즘 그 당시 표현하면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지성에 관한 탐구. 이 지성이라는 것이 그 내부에 어떤 작동의 원리를 갖고 있느냐, 원리가 갖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 지성을 가동시키는 재료는 뭐냐, 원천은 뭐냐 말이죠. 재료는 뭐냐. 이런 것들을 탐구해 봅니다. 그리고 이 탐구의 결과, 물론 그 전에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결과 첫 번째로 얻은 결론은 인간은 과학적 탐구 대상일 수 없다.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자연 또한 과학적 지식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과학적 탐구에 굴종하지 않는다.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굴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자연이 완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조차도 인간의 이 인식 능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의심했다 그래서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의심했다 그래서 휴메 철학을 회의론, 의심을 하는 어떤 주의 주장이라고 요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된 소위가 있어요. 그럼 무작정 이렇게 지성이라는 게 능력이 다 안 돼. 그래서 인간은 탐구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자연 또한 이런 과학적 탐구에 완전히 복종해서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자신 나름의 분석이 있어요. 이게 인간 지성이라는 책의 이른바 기본 태제가 됩니다. 좀 쫓아가보죠. 어떻게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지 말이죠. 휴먼 경험자 그랬어요. 경험론자. 경험은 이제 감각, 오감을 말하는 감각이죠. 감각 경험. 그러니까 이성론자들이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능력에 일방적으로 호소했다면 이 사람들은 경험에 호소합니다. 물론 이 경험의 호소를 지식의 중요한 어떤 그 요건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이 흉 이전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민정부론을 쓴 존 락크, 영국 철학자입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한 세대쯤 후에 등장했던 조지 버클리, 이건 기독교 카톨릭 신부였으면 철학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들의 기본 그 주장은 뭐냐니까 인간은 타고날 때 정신 속에 이성 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성론자들은 이성 속에 뭔가 있다고 봤어요. 타고날 때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흔히 본유관념, 생리관념 이렇게 불러요. 예컨대 지난주에 우리가 데카르트 얘기하면 잠깐 했었죠. 신의 관념, 그건 밖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게 아니에요. 인간 이성이 이미 품고 있어요. 또 평행선의 공리, 이것 또한 우리가 밖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이미 이성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관념의 구성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의 관념이 지식의 기초가 된다. 인식의, 세계 인식의 어떤 기초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험자들은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이런 거. 전부 말을 통해서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전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 이성 내부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보는 건 과하다. 이성은 텅 비어있다. 또는 정신 능력은 텅 비어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 그래서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이걸 존 락크는 타블라 라사 이렇게 불렀어요. 백지 상태. 아무것도 쓰여져 있는 어떤 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신 또는 인간의 이성 능력이 또는 인간의 정신 능력이 뭔가를 안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 밖에서 감각을 통해서 감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주어져야 비로소 아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자로 부르는 겁니다. 인식의 원천이 감각 경험이다. 이런 주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휴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감각 경험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걸 이 사람은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그리고 지각에는 인상과 관념이 있어요. 이건 무슨 게 아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면 그 보는 대상이 머릿속에 와서 박힙니다. 그걸 인상이라고 해요. 임프레션. 그리고 그렇게 박힌 그 어떤 이미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에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다시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인상의 모사가 떠올라요. 복사물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거를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지각하는 대상은 인상이고 이 인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머릿속에 다시 반복될 때 그거를 관념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건 복사되는 겁니다. 복사, 모사. 그래서 인간의 적어도 지식은 관념으로 보통 구성되는데 그 원천은 인상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휴먼 지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안다는 건 뭐냐? 안다는 거는 이렇게 인상이나 관념들을 서로 결합하는 겁니다. 관념과 관념을 결합하는 것. 이게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펜이 있다. 이 앞에 펜이 있다. 그건 펜과 있다라고 하는 관념을 서로 연결시킨 겁니다. 저 사과는 맛있다. 맛있다는 것과 사과라는 관념을 연결시킨 거예요. 2 더하기 3은 5이다. 2 더하기 3과 5이라고 하는 관념을 서로 연결시킨 거예요. 판단, 인식은 판단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판단은 다른 게 아니라 주어 관념과 수로 관념을 연결시키는 거단 말이죠. 이게 지식이 된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지식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이게 여기에는 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2가지 종류가. 하나는 관념들 사이의 관계라고 부르는 것. 이건 휴먼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의 문제. 관념들 사이의 관계. 지식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관념들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의 문제. 이게 표현이 좀 뭡니까? 산뜻하게 서로 대비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건 내용상으로는 대비가 됩니다. 관념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지식은 어떤 거냐? 이건 수학적 지식이 대표적입니다. 산술의 지식. 아까 제가 2 더하기 3은 5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가장 더 단순한 예로 2과 3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3이 크죠. 그죠? 이거는 이걸 보고 비교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판단 이전에 이미 2는 3보다 작죠. 3은 2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 관계항이 결정하고 있어요. 관계항이 주어지면 관계 또한 같이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런 거를 관념사의 관계라 불렀어요. 가령 이건 2 더하기 3은 몇인가요? 5이죠. 이걸 계산할 필요 없이 이미 2 더하기 3은 5과 같다라고 하는 관계가 이미 2 플러스 3 또는 5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계항에 내재적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걸 굳이 같은 것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이 관계는 성립한다. 이런 것을 관념사의 관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필연적이에요. 보편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하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틀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념사의 관계 중에서 이런 게 지식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사실의 문제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근데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탁자 위에 펜이 있다. 이게 하나의 관념사 관계 문제라면 탁자 위에 펜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탁자와 펜은 관계항입니다. 관계는 뭔가? 관계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관계예요. 근데 이 경우는 탁자와 펜 사이에 정해지는 관계가 아니죠. 펜은 탁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려면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직접 보아야 된단 말이죠.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인 경우는 그때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관념사의 관계는 그런 확인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명백히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학이나 논리학의 영역에서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 논리학인 경우에 경험과학인 경우는 항상 경험에 의존해야 된다. 경험과학인 경우에 이건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건 형식과학, 경험과학 이렇게 대비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험과학인 경우는 관계학만 갖고는 안 되고 그 관계를 확인하려면 항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인식은 이렇게 직접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안다고 할 수 없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특히 자연과학은 특히 그래요. 자연과학적 지식은 주어진 것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적어도 예측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건까지도 우리는 인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과학의 경우에. 그래서 자연과학이 유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판단, 사시문에서의 판단은 경험에 의거하긴 하되 경험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경험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경험에 의거하긴 하되 경험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적어도 휴먼,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흔히 관념 연합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경우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관념 연합. 앞에 놓여지는 것으로부터 놓여있지 않는 주어진 어떤 경험의 사태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한 경험의 사태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른바 관념 연합인데 예컨대 유사성의 관계 또는 시공간적 근접성의 관계 또는 인과적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느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주어지지 않은 다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 유사성, 사진을 보고 지금 내 앞에 없는 그 사진의 주인공인 인물을 떠올린다.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관계로. 또 시공간적 인접성으로 지우개를 보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나요? 보통은 연필을 떠올리거나 뭐 이런 걸 하겠죠. 지우개가 늘 함께 경험되는 어떤 사태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게 시공간적 인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과인데 그거는 우리가 불꽃을 보면 뭘 떠올린다? 뜨거운 열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사건은 원인이 되고 열기는 결과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그 열기를 미리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불만 보면 열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죠.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실제 대상되는 인물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죠. 앞에 없더라도. 또 지구를 보면 앞에 있지 않은 연필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인간의 정신의 연상 능력을 관념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은 지식을 확장한단 말이죠. 확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당장 주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확장의 역할을 하는 범주가 뭐냐 하니까 인과율이에요. 인과, 원인과 결과. 왜냐하면 유사성이나 시공간적 근접성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 적용 영역이. 그런데 인과성은 거의 모든 과학적 추론에 인과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방관이 조사한 어떤 그 사건 놓고 그 화재의 원인을 검토하죠. 그때 결과를 놓고 원인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화재가 일어났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다고 할 때 그때의 그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 그건 화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인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과율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원인은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 필연적으로 낳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그 밖에 많은 사례를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어요. 뭐 어떤 죽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사인이 뭔가? 사인. 그 원인이 뭔가 말이죠. 죽음의 원인이.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추적해 나가죠.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떤 원인이 주어지면 그것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앞에 불이 활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손을 대면 내가 손에 불에 대일 것이라는 건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비록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인과적 적어도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식 확장의 그 고리다 말이죠. 지식 확장을 위한 어떤 중요한 개념이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 인과 법칙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 인과율과 관련된 이 관념 이게 어디서 왔냐?
이 원천이 뭐냐? 이렇게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휴메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인상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그 원천인 인상으로까지 소급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과율을 제공하는 인상은, 다시 말하면 인과에 해당하는 인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어떤 특정 사건과 특정 사건은 인상으로 주어지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 특히 그 필연적인 관계, 어떤 특정 사건과 어떤 특정 사건은 필연적으로 특정 사건을 결과로서 수반한다라고 할 때 그 필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인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인상에도. 근데 어떻게 이런 관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의 관념의 원천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린 흠의 답은 우리가 과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건을 보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늘 수반되던 결과로 옮아간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인과율은 과거의 반복에 따른 습관의 산물에 불과하지 그것에 딱 해당되는 관념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일 해가 뜨느냐 말이죠. 누구나 해가 뜨지 그렇게 쉽게 답할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로 해가 뜨느냐? 필연적으로 뜨느냐? 필연적으로 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뜨겠죠. 안 뜨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때 반드시는 100% 뜨느냐? 그것까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해가 뜰까? 우리가 그걸 확신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늘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 해가 뜨는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은 사실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어떤 일정성이라고 하는 것,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세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이미 이건 경험한 것이니까 이 과거 세계의 어떤 형식을 미래에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니다 말이죠. 옮겨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논의를 좀 확장하면 이렇게 과거 세계 형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인과율인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의 반복에 따른 믿음의 산물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어떤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인과율을 토대로 해서 자연을 설명하는 당대의 모든 자연 철학, 과학 철학은 말이죠. 과학 철학, 과학 또는 과학 또는 과학 철학 또는 자연 철학, 이른바 갈릴리레이라든지 뉴턴의 철학 또는 과학은 이 인과율을 기본으로 성립한다고 할 때 이 자연 철학적 지식은 보편타당한 필연적 진리를 담고 있느냐?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리로 삼고 있는 인과율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껏해야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보편성, 필연성 또는 보편타당성, 언제 어디서나 옳다라고는 성을 갖고 있지 않다. 기껏해야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 개연성만 갖고 있단 말이죠. 개연성? 이때 개는 대체로 그렇다. 그러니까 당대의 기결원 철학이 이제 우리는 이 세계의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혔다. 안쪽에서 밝힐 수 있다. 수학적 방법과 관찰을 통해서 잘 정리하면 이 세계의 내면의 어떤 온갖 사태로부터 우리는 이후의 미래의 사건을 다 연역해낼 수 있단 말이죠. 수학적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의 어떤 그 방향성과 힘의 크기를 알면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세계라고 하는 기계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지면 우리는 그로부터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이미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은 그랬어요. 휴먼은 그러니까 당대의 자연 철학 또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 신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우주의 어떤 내밀한 어떤 그 모습을 밝혀낼 수 있고 또 충분히 인간의 어떤 역량 안에 이 세계의 비밀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합리주의적 태도를 적어도 휴먼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지성계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워낙 그 자연과학 철학 또는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데서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었으니까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적어도 지성인들은 다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휴먼만 거기에 토를 달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거부의 토를.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휴메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런 식의 지각론을 통해서 제가 말하면 지각론 인식의 그 어떤 그 출발점이 인상으로 적어도 환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죠. 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나 자신 또는 세계 그 자체, 신 이런 걸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알 수 없죠. 인상에 주어지지 않아요. 나를 한번 뒤로 반성해서 레트로스펙션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거기에 동일한 나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끊임없이 뭔가 어떤 관념들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있을 뿐이지 그 배후에 동일한 나라고 하는 건 그런 실체로서의 나는 없어요. 데카르트가 말한 어떤 고정된 실체와 같은 어떤 동일한 실체 같은 건 나 속에서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깥 세계, 외부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 실체, 이거 또한 붙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외부 세계를 볼 때 드러나는 인상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색깔, 형태, 모양, 등등, 크기, 이런 거죠. 이거는 붙잡히는 것일 뿐이지, 속성일 뿐이지. 그 배후에 그것이 주체인 물질, 실체 그 자체는 인상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도 적어도 인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직관에 주어지지 않아요. 인상에 주어지지, 소유로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나 나 자신 말이죠. 자아나 또는 물질 실체나 신이나 이거 지금 전부 다 누가 했던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거 다 알 수 있다 했던 사람이죠. 자, 사유하는 실체, 물질 연장 실체, 신은 완전 무한자. 이거 딱 세 개의 실체를 고정해서 놨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휴먼 하나같이 알 수 없는 것들, 경험 밖의 것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서 괄호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성과를 전부 다 일거의 회의 속에 집어던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휴메 철학, 좀 회의론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과격하고 극단적이긴 한데 이 휴메 이런 식의 발상이 전적으로 재승인받은 것,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 초에 와서야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휴머를 이어받은 칸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칸트는 휴머를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독단의 삶에서 깨우게 했다. 난 그전에는 상당히 합리주의적, 이성론적 태도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휴메의 책을 보고 나니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휴머를.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니까 우리의 인식,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경험에서 시작되는 건 맞다. 그러나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를 그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직관 없는 사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직관 없는 사유. 개념 없는 직관. 개념 없는 표현은 요즘 약간 맥락이 다른 의미를 많이 쓰죠. 어쨌든 직관 없는 사유 이거는 공허하다. 개념 없는 직관, 이거 직관은 이건 맹목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직관은 이건 경험적 직관을 말합니다. 경험, 감각 이걸 얘기하죠.
경험 없이 생각만 해서 이성만 가지고는 공허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 이성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경험을 평가 잘하고 오로지 이성적 사유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인 것 같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공허하단 말이죠. 반대로 경험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 사유 없이 개념을 통한 해석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웃기고 있네. 맹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그 속담에 이런 거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억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억자를 보더라도 기억자를 알지 못한다 그 뜻이죠. 맹목입니다. 그 밖에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조금 뭐 딱 맞는 예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직관이 없으면 생각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말만 갖고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식이 되려면 직관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 경험에 대한 개념적 해석, 사유도 필요하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다. 근데 내 앞에서 철학했던 사람들 놓고 보니까 한쪽은 사유만 강조해왔고 한쪽은 경험적 직관만 강조해왔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 설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 유파를 부분적으로 거부하고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칸트가 생각한 인식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다시 말하면 직관과 개념의 협조를 얻어서 만들어진 인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안다는 건 아까 휴먼 얘기하면 잠깐 얘기했죠. 이건 판단으로 된다. 판단. 주어와 수를 연결시키는 판단이란 말이죠. 근데 판단에는 흉이 이번에 뭡니까? 이전에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관념들 사이의 관계와 사실의 문제. 이거를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유사한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명칭을 달리해서 오늘날은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분석 판단. 그다음 종합 판단 이렇게 분류해요. 분석 판단은 주어 개념을 분석해서 거기서 수를 끄집어내는 판단. 이게 분석 판단입니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고 하는 개념은 총각이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던 개념이에요. 이게 분석 판단입니다. 그러면 물체는 연장을 가진다. 이미 물체 속에는 연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판단입니다. 그 다음은 종합 판단은 수어가 주어 개념이 없었던 건데 덧붙여지는 판단, 덧붙여지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지만 여기 책상 위에 뭐 펜이 있다. 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위에 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책상에다 덧붙여지고 있죠. 아까 했지만 이 사과는 맛있다. 맛있다는 개념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렇게 덧붙이는 근거는 경험을 기초로. 그래서 이때 종합 판단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덧붙여지기 때문에 인식이 확장돼요. 인식 확장. 그런데 분석 판단은 인식이 확장되지 않아요.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이 판단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종합 판단인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 확장적 판단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판단 구분을 더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단, 이런 판단,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은 있는데 그와 별개의 또 다른 구별이 있다. 하나가 선천적 판단과 후천적 판단입니다. 이건 칸트의 독특한 용어예요. 아프리오리 판단, 이건 아포스테리오리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에 앞서서 경험과 독립해서 내리는 판단,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내리는 판단. 그래서 보편적으로 필연적인 판단을 선천적 판단을 부릅니다. 그 다음은 후천적 판단은 이건 대부분의 종합 판단이 다 그래요. 경험에 의존해서 인식 확장하는 판단. 그런데 대부분의 선적 판단은 보편 판단은 여기 분석 판단 여기 다 들어가고 대부분의 대다수의 종합 판단은 후천적 판단 들어갑니다. 모든 분석 판단은 선적 판단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제3종류의 판단이 있단 말이죠. 그건 선천적 종합 판단. 이건 선천적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다 뜻이에요. 필연성을 갖는다 뜻이고, 종합 판단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인식을 확장한다. 인식 확장적이다. 그러니까 선천적 종합 판단은 어떤 건가? 우리의 인식 영역을 확대해 주면서 동시에 그 내용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말이죠. 이 사례를 칸트는 대표적으로 당대의 물리학의 법칙들을 전부 다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흠의 인식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하면 인과율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과율, 이거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이성 능력에 내재된 개념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걸 선천적인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식을 확장시켜준다. 과학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과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선천적 종합 판단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과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판단이 철학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이상학의 문제에서도 가능한 거냐 말이죠. 형이상학적 영역에서도 이런 선천적 종합 판단이 자연의 법칙과 같은 보편적이면서 인식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판단이 과연 형이상에서도 가능한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곧 형이상학은 어떤 것을 참고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데카르트가 이미 설정했고 휴메가 거부했던 영역이죠. 자, 인격의 문제, 나의 문제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세계의 문제, 세 번째가 신의 문제. 자, 이것들에서 휴먼 다 거부했어요. 형이상학이 불가능하다. 이제 칸트는 이제 그걸 한번 다 재점검하는 겁니다. 재점검. 선천적 종합 판단이 휴맥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칸트는 가능하다 봤어요. 문제는 이게 자연과학의 경험 영역뿐만 아니라 경험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이런 판단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걸 놓고 칸트가 내린 답변은 인식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자. 인식 과정을. 그러니까 흉은 뭔가 주어지면 인상에 주어지면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지식을 만든다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런데 칸트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뭔가 주어지면 인식하는 주체가 자아가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지식을 만든다고 봤어요. 그 덧붙이는 것이 개념이고 범주입니다. 개념을 이미 또는 범주 이거를 이미 인간의 지성은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없고 형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주어진 사건들을 정리한다. 이게 지식이란 말이죠. 자, 이게 복잡한데 이 메커니즘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걸 단순화시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건 많이 쓰는 그 사례인데,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거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오리하고 토끼 형상이에요. duck, rabbit. 어떻게 보면 토끼고, 어떻게 보면 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게 토끼가 되고, 오리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보면 오리가 돼요. 이런 거 많아요. 흔히 게슈탈트 전환 심리학에서 쓰는 기본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와 토끼는 이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결정하고 있어요. 판단 주체가. 어떤 개념을 여기서 적용하냐에 따라서 인식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칸트는 인식에 있어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인식이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재료가 주어지고 그걸 판단 주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합이라고 불러요. 칸트는 이거를. 그러니까 인식 활동에서 인간의 주체는 수동적이지 않다. 주어지는 것들을 취사 선택한다. 자신이 가진 개념적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취사 선택했을 때 비로소 인식이 성립하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인식의 어떤 그 프로시디어를 절차를 말이죠. 이제 자아, 세계, 신에 적용해 보세요. 자아 속에 아까 했지만 휴미 이미 자아라고 하는 건 어떤 직관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 주어진 재료가 없어. 개념만 있지. 나라고는 개념만 있지. 그러니까 인식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나에 대해서? 칸트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봤어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전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주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세계 또한 이런 인식 선천적 종합 판단의 대상일 수 없다. 신 말할 것도 없죠. 경험적 직관에 주어진 재료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이성에 내재된 어떤 하나의 요청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론적 인식의 대상일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이들에 대한 자아와 세계 전체와 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다. 인간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의 형이상학은 칸트에 의해서 일단 절명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은 뭐 사유실체와 연장실체를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자유 영역을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칸트는 이 기계론적인 그런 세계, 현상 세계에서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요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 내 강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못했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칸트에게는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세계와 그 경험 이전의 세계를 구별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세계, 감각에 비춰지는 직관에 주어진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죠. 예. 그거는 인간의 개념을 그렇죠. 통해서 해석한 세계입니다. 예. 그럼 해석하기 이전에 주어진 세계 그 자체, 해석되기 이전의 세계, 예. 그죠? 그게 있겠죠. 예. 그거를 칸트는 본체계라고 불러요. 본래 있는 그대로의 세계 또는 물 자체의 물자체라고. 세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는 법칙을 통해서 구성된 세계예요. 그럼 필연적인 세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그 현상계로 구축되기 이전의 본체의 세계는 거기는 필연성이 없어요. 아직 예, 구성되기 그렇죠. 전의 세계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거기에 존재합니다. 인식은 현상계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존재하는 뿌리는 본체계에 있어요. 자 자체가 그렇다는. 그렇죠. 물자체의 세계 거기는 인과율의 법칙, 자연과학의 다양한 그 필연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예요. 그렇죠. 거기에 인간의 의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의지의 세계가. 그래서 칸트에게 유명한 이제 도덕적 이제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죠. 예. 조건에 어떤 조건에도 매달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명령.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명령의 입법자가 누구냐니까 자율적인 자아입니다. 예, 그렇죠. 자아가 스스로 입법자가 돼서 자신이 정한 원리에 따라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유로운 거 입증할 수 있냐 당신? 그거 뭐 우리가 느낀다 하더라도 느낄 뿐이지 그거 입증할 수 있냐? 물론 입증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칸트는 애들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의무감이 있다. 의무감이 있다는 건 뭡니까? 뭐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당위 논리죠. 예. 당위로서 뭐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할 수 없는 거라면 의무감은 허상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감이 있다는 거는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는 징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근대의 기본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전략은 현상과 실제를 구별하고 예. 현상을 필연의 세계로, 본체의 세계를 자유의 세계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여전히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칸트 철학에 있어서 실천 이성 비판에 보면 내 의지 준칙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한 입법의 원리로서 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자유의지 예.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법칙이 되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조항, 윤리적 조항을 내걸고 할 거란 말입니다. 윤리적 법칙을 내가 입법자로서 어떤 법 조항을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법 조항이 보편타당한 것이 누구한테나 어떤 경우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거죠. 예. 나한테 유리한 원리, 그거는 도덕적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보편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흔히 많이 들은 예가 그런 거 있죠. 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약속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약속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예. 보편타당한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원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순간 약속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도 약속은 지켜라. 정언명법. 그렇게 정언법입니다. 정언명법, 카테고리칼 이제 그 명령, 그러니까 그 커맨드먼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언 명령과 구별되죠. 그렇죠. 가언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예. 그렇죠. 이거는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손익을 따지지 말고 행동하라. 예. 어떤 이걸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공리주의에 따르면 뭐 살인은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 근데 칸트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편타당한 도덕 명령으로 이제 내리죠.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현대의 도덕 철학에서 이른바 형식주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결과주의가 대립하고 있죠. 아직 결론이 안 난 논쟁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창학 교수님을 모시고 제2회에 걸쳐서 서양의 근대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면서 철학의 토대를 놓았던 서양 철학자들의 어떤 학문과 정신을 깊이 남아 좀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의 주제는 오늘과 유사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크게 보면 뭐 이제 그 지난 생각까지 합치면 이제 근대 초기에 한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 앞에 두 사람은 이제 형이상학자이고 뒤에 두 사람은 그걸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판했던 사람 휴움과 칸트는 근대 과학의 성과를 적어도 뭐 거부했건 뭡니까 그 수용했건 적어도 근대 과학이 대단한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유용한 도구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둘 다. 휴움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할 두 사람 이런 식의 근대 과학의 뿌리부터 흔드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대 과학은 인간이 만든 선택적 도구에 불과하지 실제의 본성과는 무관하다. 세계의 본성과는 무관하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재구성, 세계 이해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뭐 화이트헤드 철학과 밀접히 관련. 그렇습니다. 화이트헤드보다 찌면 더 레디컬하죠. 아이고. 화이트헤드는 좀 옹골한 사람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강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좀 재미있습니다. 예. 다음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